반갑습니다. 수박 겉핥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한나라 초기 중앙 권력과 지방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을 다룬 정치 드라마의 정수, 바로 제도해 왕세가입니다. 단순한 제후국의 역사를 넘어 권력과 생존,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까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영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한나라 초기 최강의 제후국이었던 제나라의 위상과 그 주인인 제도해왕 유비의 생애를 통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그의 아들들인 2세대의 투쟁, 바로 여씨의 난과 그들이 남긴 고사성어, 그리고 사마천이 바라본 이 가문의 역사적 의미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나라 초기, 황제 못지않은 힘을 가졌던 최강의 제후왕국, 제나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나라는 단순히 여러 제후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시대 강대국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소금과 철, 그리고 비옥한 토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부를 소유한 곳이었죠. 한나라 경제의 초석이자 동시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든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고조 유방은 자신의 서장자 유비에게 무려 70여 개의 성을 하사하며 이 제나라를 제후국 중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제도해왕 유비는 참으로 역설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조 유방의 장남이었지만 황후 여씨와의 혼인 전 조씨 성을 가진 여인에게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이 신부는 그에게 막대한 영토와 부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황위 계승권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운명을 주었습니다. 유방이 가장 강력한 제나라를 서장자에게 맡긴 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한신과 같은 다른 성씨가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 안정을 꾀하되 적통인 해제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것이죠. 유비는 영원한 권력자이자 영원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제도해왕 유비의 생애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왕의 삶 뒤에 숨겨진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기원전 193년 유비가 수도 장안을 방문했을 때 찾아옵니다. 이복 동생인 해제는 형에 대한 예우로 사적인 연회에서 유비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이 순수한 행동이 그만 최고 권력자 여태후의 영린을 건드리고 맙니다. 여후는 첩의 아들이 황제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황실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도전으로 간주했고 이를 유비를 제거할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여후는 즉시 독이 든 술, 짐주를 유비에게 내리며 자신의 만수무강을 빌라고 명령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낌새를 챈 해제가 일어나 형과 함께 그 잔을 마시겠다고 나섰습니다. 당황한 여후가 황급히 술잔을 쳐서 엎지른 덕분에 유비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독주를 권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명백한 살이었습니다. 유비는 여후를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살아서 장안을 나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신하의 조언에 따라 기발한 계책을 씁니다. 자신의 영지 중 가장 알짜배기인 성양군을 여후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여후의 딸인 노원공주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청원한 것입니다. 정치적 굴복을 가족 간의 따뜻한 선물로 포장한 이 고도의 전략 덕분에 여후는 기뻐하며 의심을 거두었고 유비는 무사히 제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희생적인 선택은 훗날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189년 유비는 세상을 떠나며 도해왕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슬퍼하며 은혜를 베풀다. 그는 군사적 정복자가 아닌 정치적 생존의 달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의 위협 속에서도 왕국의 부와 안정을 지켜냈고 훗날 한나라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아들들에게 강력한 기반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조정의 감시라는 위험한 유산도 함께 남겼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2세대인 아들들이 펼치는 투쟁, 바로 여씨의 난입니다. 해제가 사망하자 여후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유방이 세운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백마지맹을 깨고
자신의 일족인 여록과 여산을 왕으로 봉하며 권력을 장악합니다. 심지어 강대한 제나라의 영토를 쪼개어 여씨들에게 나눠주며 유씨 제후왕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씨 황실과 여씨 일족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억압 속에서 저항의 불씨를 지핀 건 유비의 아들 주어우 유장이었습니다. 기원전 181년 여후가 주최한 연회에서 20살의 유장은 군법으로 연회를 통제하겠다고 청합니다. 그리고 여씨 일족 중 한 명이 자리를 뜨려 하자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 죽입니다. 군법에 따라 처형했다는 당당한 보고에 여후조차 할 말을 잃었죠. 그는 또한 밭을 갈 때는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노래를 부르며 여씨 타도의 의지를 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기가 아닌 유씨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치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습니다. 기원전 180년 여후가 사망하자 유장은 형인 제왕 유양에게 밀서를 보내 군사를 일으킬 것을 촉구합니다. 형님이 서쪽으로 진격하면 제가 장안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이에 유양은 즉시 제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하며 여씨 타도의 기치를 올립니다. 이웃나라의 군대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불린 제나라의 반란은 조정의 원로 대신들에게 움직일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제나라의 봉기와 유장의 내부 호응 덕분에 진평과 주발 등 원로 대신들은 여씨 일족을 성공적으로 숙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씁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씨를 몰아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제왕 유양은 황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양은 유방의 장손이자 1등 공신으로 가장 유력한 황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그의 외가인 사씨 일족이 너무 강성하고 야심이 크다는 점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씨라는 외척을 몰아내자마자 또 다른 강력한 외척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결국 대신들은 세력이 미약하고 덕망이 있는 대왕 유황, 즉 훗날의 한 문제를 선택합니다. 유양의 야망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척 트라우마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네 번째 파트, 이 역사적 사건 속에 숨겨진 지혜와 고사성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당단부단 반숙이란입니다. 당단부단 반숙이란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그 재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제나라의 재상소평의 비극에서 유래했습니다. 제왕 유양이 군사를 일으켰을 때 당시 중앙정부에 충성하던 소평은 반란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발이라는 장수에게 속아 군권을 넘겨주고 말았죠.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소평은 도가는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치면 화를 입는다고 했다라고 탄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망설임은 중립이 아닌 재앙을 부르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서늘한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사마천은 이 3대에 걸친 제나라 왕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이 가문은 3대에 걸쳐 중앙 권력에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1세대 유비는 생존과 타협을 통해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2세대 유장과 유양은 저항과 야망을 통해 직접 칼을 뽑아들었죠. 비록 황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영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3세대 이후 후손들은 5초 7국의 난에 연루되며 결국 가문이 몰락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는 강력한 제후국을 약화시키려는 한나라의 거대한 정책 흐름 속에서 벌어진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도 해왕세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비가 보여준 유연한 생존의 지혜. 둘째, 유장과 소평의 사례에서 배우는 결단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롭고 영웅적인 행동조차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마천이 제나라 왕실을 세가에 기록한 것은 비록 그들이 황제는 되지 못했으나 유씨 왕조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 군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제도 해왕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수박겉 학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